안녕하세요. 인문결TV. 저는 여러분들의 이슈피커 애나입니다. 오늘도 완전체가 돼서 이용준 교수님과 그리고 임상훈 소장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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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상훈 선생님 이발하셨나 봐요? 네, 지난주에 인터뷰가 하나 있어서 네. 인터뷰 전에 자르자 그러고 네네. 오마이뉴스 인터뷰 봤어요. 네. 네. 그래서 그 전에 잘랐어요. 날리는 베토벤 머리 매력이신데. 지치지 말자. 네. 한일 관계에 있어서 네. 지치지 말라고 독일 예. 언론이 이야기한 것을 야. 저희가 다루기도 했었고 네. 또 오마이뉴스에서도 다루기도 했었고 네. 다시 한번 요약 정리해 주신다면? 그러니까는 그 기사는 뭐였냐면은 네. 그 지치지 말고 저항하라 이제 이런 제목으로 독일 언론에서 독일 언론에서 네. 나온 건데 기고문이었죠. 그러니까 한 베를린 자유대학 교수가 기고문이었는데 왜냐하면 그 전에 언론들이 저 독일에서도 그 양비론적인 그런 보도들이 많이 나오는 한일 관계를 다뤘는데 네. 그러니까 일본도 잘못했지만 한국도 이제 적당히 하지 그러냐 이런 거에 대해서 뭘 적당히 하냐 그러니까 실용주의적 정신 어쩌고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그 실용주의가 지금까지 말아먹은 게 지금 그 일본과 한국의 보수 정권들이 그런 그렇죠. 것 아니냐 그러면서 이제 지치지 말라는 것은 양쪽 다 얘기하는 건데, 그러니까 지금까지 너무 지쳤다는 거죠. 한국 사람들도 야 진짜 일본 너무한다, 지쳤다. 지치지 말고 계속 받아내라는 것이고, 또 역설적으로 일본인들도 야 우리가 저 사과하지 않았냐, 할 만큼 했는데 진짜 한국인들 너무한다, 지친다. 그것에 대해서 사과는 하지 말라 그래도 계속 하는 것이다. 지치지 말고 사과하라. 그래서 양쪽에 다 지치지 말라는 거죠. 맞죠. 그런 것을 독일의 그 한네스 모슬러 교수가 기고문을 내 가지고 이제 사과 안 했어요 한 번도. 그러니까 행동이 따르지 않은 사과가 무슨 사과입니까? 사과 다음에 망언. 그냥 옛다 뭐 던져주고 네, 사과 다음에 망언 이런 식으로 되니까 네. 지치지 말라는 이야기. 그 인터뷰를 기점으로 이발을 깨끗하게 하셨고, 네, 저희는 오늘 커플로 기다려요. 영광입니다. 저도 영광입니다. 화면에 제가 좀 크게 나오는 거는 제가 가까이 있어서 그런 겁니다. 저도 이렇게. 아니 그냥 이렇게 선 그어도 될 것 같은데. 이 정도 차이가 납니다. 이용준 교수님의 그 두 배는 아니고요. 근데 진짜 저희 구독자 중에 한 분께서 오 엘사로 바꾸셨다고요? 그거 쉽지 않은 결정인데 박수 보낸다고 하신 분도 계시고. 자 그리고 그 같은 그건데요. 외신이 말하는 한일 관계 그 지치지 말고 저항하라라는 그 얘기 편에 왕복이님께서 흥미롭고 유익한 내용인데 구독자가 적어서 안타깝습니다. 두 분 다, 그러니까 두 분이 저와 이제는 우리 임상훈 소장님 말씀하시는데 너무 진지하신 듯 약간의 유머와 위트를 추가해 주시면 구독자가 늘어나지 않을까요? 하시면서 기사 링크 좀 걸어달라고 그 해당 기사에 대한 기사 링크를 걸어드릴게요. 네네, 고 이렇게 제안을 해주셨고, 근데 제가 조금 이제 실토하자면 위트와 유머가 뭐 부족한 사람들은 아닙니다만 너무 지쳐가지고. 지치지 말라 했는데. 지치지 말라 했는데 우리가 지쳐가지고 조금 이렇게 너무 얌전했던 것 같아요. 그날 오프라인에서 한번 또 해야 되지 않을까? 해야죠. 우리 진짜 그 1,000명 넘을 때 하자고 했는데 아직 못했어. 10,000명 넘을 때 하자고 그랬는데 그랬나? 지금 11,700명 정도 된 것 같아요. 2만 명으로 걸까요? 그럴까요? 2만 명 너무 멀라나? 멀면 안 되지만 네네네. 15,000명이요? 혹은 중간에 한번 하죠 뭐. 중간에 중재해 주셨어요. 네네. 그냥 아무 때나 하는 걸로. 알겠어요. 한번 숫자는 숫자에 불과하죠. 시기를 봐서. 그리고 여러분 NI 유튜브도 사랑해 주십시오. 지금 현재 97명입니다. 한 명 나갔대요. 그러니까 98명이었는데 한 명이 나가고요. 저는 인문결TV에 좀 엎혀서 많은 분이 좀 이렇게 구독해 주실 줄 알았는데 아직 너무 적습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자, 오늘은 이용준 교수님과 함께 먼저 국제법으로 읽는 시사를 좀 다뤄보려고 하는데 지난 시간에 저희가 WTO에 제소한 내용에 대해서 좀 살펴봤어요. 이거에 대해서 그러면 일본 입장은 어떨지 이번 시간에 좀 짚어봐 주신다고 제가 하셨거든요. 오늘 일본 사람이 좀 돼보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난다 그래. 극우 일본이 아니라 소우 데스까. 극우 합리적인 일본 사람이 좀 돼볼까 합니다. 네.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정부도 우리 학계도 일본을 비판만 했지 정말 일본의 입장은 어떤지를 생각을 안 했는데 네. 이제 일본 정부의 입장은 제가 이제 모르지만 일본 학계의 입장 상당히 합리적이더라고요. 나름대로. 그래서 좀 마음을 터놓고 얘기를 해봤어요. 그러니까 국제법 관련해서 그럼요. 예. 학계에서의 이야기. 그래서 일본의 아주 주류 학자들하고 얘기를 해봤고요. 네. 그 문제에 대해서 이제 좀 툭 터놓고 얘기한 문제들을 일본은 어떤 입장인지 오늘 일본을 한번 조금 제가 대변을 해볼까 합니다. 알겠습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알겠습니다. 네. 그래도 왜 색안경 끼지 말아야 되는데. 알겠습니다. 왜 지피지기면 네. 백전불패. 불태입니다. 태. 예. 위태롭지 않다. 백전백승이 아니라 백전백승으로 알았는데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백전백불태. 네, 위태롭지 않다. 어떻게 지피지기라고 백전백승을 하겠어요? 적이 너무 크면 도망가야죠. 근데 뭐 이런 상황은 아니고. 네. 네. 근데 이거 좀 상황을 조금 정리를 그동안 해보면 네네. 일단 올 여름에 진짜 시끌벅적했던 그렇죠. 게 7월 달에. 그렇죠. 일본에서 먼저 우리나라에 대해서 세계 반도체 부품을 수출하는 데 있어서 네. 그 규제를 확실하게 하겠다. 경제통상산업부에서 그렇죠. 네. 화이트리스트 배제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왔고 네. 실제로 그렇게 됐고 우리나라는 여기에 맞서서 지난 9월 11일 날 WTO에 제소를 했죠. 그렇죠. 이런 조치에 대해서 네. 우리는 어떤 식으로 좀 입장을 정리를 하고 있는 기본적으로 건가요? 이제 3개 품목에 대한 그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가 그 가트 협정 제 1조 또 그다음에 10조, 11조 이렇게 위반한다고 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정치적인 이유로 교역을 자의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이제 국제 통상 질서 자체를 갖다가 상당히 위반한 거다. 그래서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운영돼야 하는 그런 의무가 있는데 그런 통상 질서를 위반했다. 그래서 이제 일본을 제소했고 최근까지 양자협의가 지속됐습니다마는 양자협의에서는 큰 성과가 없고 제가 생각하기도 성과가 없이 바로 중재 절차인 패널로 들어가지 않을까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일본의 입장은 무엇인지 또 일본은 한국의 입장까지 또 고려하더라고요. 한국이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한다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해서 자 그러면 일단 오늘 일본 입장에서 이야기를 해주신다고 했으니까 일본이 이렇게 수출 규제를 하겠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그냥 뭐 막무가내로 법적인 근거 없이 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어떤 근거를 가지고 이렇게 규제를 하는 걸까요? 기본적으로는 이제 그 다자간 그 무역 통제 체제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제 대체적으로 보면 이제 구속력이 있는 가이드라인이 있고 구속력이 없는 체제가 있는데요. 우선은 이제 구속력이 없는 체제를 보면요, 뭐 5가지 정도의 기본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뭐 장거 커미티도 있고 뉴클리어 서플라이어스 그룹 이걸 한국어로 어떻게 딱 번역하기가 그렇습니다. 오스트레일리아 그룹이라고 해서 이거를 호주 그룹, 그다음에 미사일 기술 통제 체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많이 쓰이는 게 이제 바세나르 어레인지먼트라고 해서 바세나르 체제가 있죠. 이런 체제는 사실은 국제적인 어떤 일종의 합의 구조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전략 물자를 통제한 그런 것이고 그다음에 여기에 가입한 국가들은 국내법 규정에 의해서 전략 물자의 수출을 규제할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본 측에서 뭐라 그러냐면 한국 너희도 가입했고 우리도 가입했지 않냐. 그래서 법적으로 이거를 처리하는 거다. 그래서 구속력이 없는이라는 게 어떤 느낌이죠? 구속력이 없다는 거는 직접적으로 그것을 위반했을 때 직접적인 그 제재가 있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은 그러니까 국제사회의 큰 가이드라인이나 미래의 방향을 설정하는 것들이죠. 이와 관련해서 이제 일본은 이 5가지를 얘기하고 있고 특히 바세나르 어레인지먼트라고 해서 그 바세나르 체제는 이제 전략무기 수출 통제 체제 중에서 가장 유력하고 가장 일반적으로 국제사회가 지금 지키고 있는 이런 가이드라인입니다. 그래서 한국, 일본 물론 모두 가입되어 있고요. 일본은 이 문제를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도 바세나르 체제고 우리도 그러지 않냐. 우리가 바세나르 체제에 따라서 정상적인 방식에 의해서 이 수출 통제를 한 거다. 그리고 일본 이번에 보니까 2004년에 있었던 그 유엔 안보리 결의체 1540호 이 문제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거기 보면은 이제 모든 국가가 생화학 무기, 핵무기 뭐 이런 문제들
이런 문제들의 그 통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 문제를 걸고 넘어지면서 다시 말하면은 반도체 소재가 되는 3가지 핵심 부품 소재들이 전략 무기로 WMD라고 하죠. Weapons of Mass Destruction. 그 대량 살상 무기로 전환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런 전제하에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일본 정부나 일본 학계도 2004년도 유엔 안보리결의 제1540호를 네. 들고 있습니다. 네. 이와 함께 이제 구속력이 있는 국제 조약을 또 네네네. 지금 일본은 제시하고 있는데요. 네. 만약에 그중에 어기게 되면 어떤 맞습니다. 제재를 할 수 있는 그런 조약이요. 맞습니다. 네. 그게 이제 2014년도에 체결된 무기 거래 조약이에요. 네. 그러니까 테러리즘에 쓰일 수 있거나 이런 재래식 무기 불법 거래를 막기 위한 조약입니다. 네. 그래서 일본 경제통상산업성이 지난 8월 28일 날 네.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한국의 국내적 수출 통제 조치, 전략 물자에 대한 관리 조치가 미흡하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렇게 얘기를 해서 그 문제에 대해서 일본의 국내 법적 조치를 통해서 미흡한 한국의 그 수출 전략 물자 수출 통제 체제를 rectify, 그러니까 교정한다. 네. 이런 식으로 지금 명분을 걸고 나온 겁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면 경제통상상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네. specific licensing policy라고 해서 이제 그 개별적으로 특별한 그런 허가를 내준다고 하고 있고요. 네. 이거는 country by country based다. 각 나라별로 이렇게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관련해서는 이제 화이트리스트 문제가 또 있었지 않습니까? 네네. 예, 그것도 일본이 또 여러 가지로 말을 하더라고요. 2019년 8월 이전,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에서 완전히 제외하기 전까지 네. 27개국이 있었는데요. 네. 이게 어떤 자격으로 리스트업됐나를 제가 물어봤습니다. 예. 그랬더니 일본 측에서 얘기하는데 첫 번째 아까 말씀드린 구속력이 없는 가이드라인 5개 다 들어가 있는 나라. 네. 그 다음에 이제 각국의 전략 물자에 대한 효과적인 통제 시스템을 다 심사를 해서 했는데요. 네. 8월 28일 날 일본이 그것을 전격적으로 바꿔서 한국을 그레이드 A, B, C, D, 그러니까 A 등급, B 등급, C 등급, D 등급이 있는데 우리가 B 등급 국가로 강등이 됐습니다. A였다가 B로 강등을 시켰군요. 강등이 네. 됐습니다. 네. 왜요? 그러니까 네. 잘 물어보셨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왜요 물어봤거든요. 네. 그랬더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더 stringent procedure, 좀 더 엄격한 절차를 한국에 이렇게 제시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여러 가지 항목 중에서 우리가 지금 많이 얘기되는 3가지 추출 fluorinated, polyimide, resist, 그다음에 hydrogen fluoride 이런 그 3가지를 갖다가 부품에 대해서는 좀 더 엄격한 그런 절차를 부과할 수밖에 없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몇 가지가 나와요. 네. 몇 가지 나오는데 네. 일본이 지금 제시하는 결정적인 이유는 정치적 재량에 의해서 결정했다. 이게 정무적 판단이다.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기네들 스스로 인정하고. 네, 스스로 인정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트러스트, 이제는 우리 사이에 트러스트, 신뢰관계까지 얘기했습니다. 예, 한국하고 일본 사이에 나 너희 못 믿는다. 그것이 일본 학계에서도 일반적으로 지금 현재 받아들여지고 있는 일본 정부의 조치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인 WTO 법령 근거, GATT 근거라든지 아니면 전략 물자 통제 과정에서 어떤 문제를 발견했다는 증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거 정치적인 정무적인 판단이고 그 문제에 대해서는 한국을 이제 못 믿겠다. 국가와 국가 사이에 약속을 안 지킨다라든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네. 예. 자, 그러면요. 네. 일단 지금 WTO에 우리가 제소를 한 상황이고 네네. 일본 스스로도 이렇게 이게 어떤 경제적인 네. 어떤 그런 것보다는 정무적인 판단이었고 판단했다고 그렇게 얘기하네요. 상호 국가 간의 신뢰의 문제다라고 이야기를 했으면 네. WTO에서 이렇게 제소해서 법적인 판단을 좀 받을 때는 네. 자신들이 좀 불리하지 않아요? 그거는 자기들도 인정을 하더라고요. 대해서? 왜냐면 이게 2004년에 우리가 화이트리스트에 끼었거든요. 네. 근데 화이트리스트에 낄 때 하고 지금 지금하고 15년 만에 별로 차이가 없어서 제가 물어봤더니 여기서 political decision을 했다고 하고 그다음에 트러스트의 문제가 있다. 이 트러스트의 문제는
Korean export control ability. 그러니까 전략 물자에 대한 한국의 수출 통제의 능력이 부족하다라는 식으로 못 믿었다는 부족하다라는 그런 이유를 듣고요. 네. 그래서 이게 to be sufficient and effective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주로 political commitment, 그다음에 objective data, 그러니까 객관적인 데이터 어쩌고 저쩌고 그렇게 네, 얘기를 네, 하고 네,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일본 학자들 스스로도 만약 그렇다면은 일본이 이거에 대한 데이터를 갖다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대응을 해야 된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WTO 이 그 법에 대해서는 네. 일본은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지금? 저도 제가 물어보고 좀 얘기를 했거든요. 네. 뭐 이름을 밝힌 그렇지만 도쿄대 교수들인데 네. 되게 좀 합리적이죠. 뭐 일본 학자들도 그렇게 뭐 막무가내는 아니에요. 예, 아베처럼 그러진 않고. 아베처럼 막무가내는 아니고. 네네. 그래서 이제 일본도 알고 있더라고요. 한국이 가티협정 제1조 11조를 우선 들고 나올 것인데 일본은 거기에 대해서 제21조로 맞받아쳐야 된다. 21조가 이제 그 National Security Exception, 그러니까 국가 안보 예외 규정으로서 무역 통제, 수출 통제를 할 수 있고 통상 규제를 할 수 있는 그걸 얘기할 수 있다고 보고요. 구체적으로 21조에 대한 많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간에 있었던 여러 가지 사례라든지 21조의 여러 가지 커멘터리, 21조가 좀 길거든요. 네. 그래서 일본의 이제 고려는 다시 세 가지인데 네. 한국의 수출 통제 시스템, 전략물자 수출 통제 시스템에 대한 분석, 그다음에 이 문제에 대한 전략 물자에 대한 구체적인 데이터 네. 자료, 네. 그다음에 그 이러한 일본의 행위가 네. 행동이 그 국제적인 관리에 위반되는지 여부 이 세 가지를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그 하나하나에 대해서 또 나름대로 분석들을 해놓고 있습니다. 일단 그럼 하나하나 좀 좀 짚어보죠. 볼까요? 예. 첫 번째 보실 수 있는 게 Legal and Administrative Analysis showing the inadequacy of the Korea's export control system 그래갖고 한국의 이제 그 전략 물자 가로치고 네, 네. 수출 통제 시스템의 부적절성을 보여준 어떤 법적 그다음에 행정적인 그런 그 판단을 해야 된다고 나오는데요. 근데 저는 교수님 여기서 궁금한 게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런 그 수출, 그러니까 이게 어찌 보면은 군사적으로 잘못 대량 전용될 살상 수 있다, 무기로 맞습니다. 전용될 수 있다라는 예. 전제 하에 예. 지금 일본이 수출 규제에 네네. 들어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대량 살상 무기를 우리 스스로 만드는 거에 대한 어떤 불편함 혹은 북한으로 유입될 가능성에 대한 것들 이런 네. 걸 지금 일본이 다 고려를 하고 있다는 건가요? 그냥 명분만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여기 보면요. 네. 이렇게 보시면요. 네. 일본 스스로도 이 문제가 좀 확실하지 않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여기서 이제 일본 정부에 대한 일본 학계, 국제법 학계의 어떤 조언이에요. 네. 일종의 조언인데 네. 이 문제로 바세나 아까 말씀드린 바세나 체제, 네. 이 바세나르가 제가 네덜란드 7년 있었잖아요. 네네. 헤이그 옆에 있는 아주 부자 동네예요. 아주 부자 동네.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나 도곡동 살아. 너 알지? 이런 식으로 바세나르 이러면서 거기가 주로 우리 대사관도 네. 우리 대한민국 대사관 저도 바세나르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사관은 헤이그에 있는데 네. 주로 바세나르에 대사관저들은 뭐 여담입니다. 이거 굉장히 이거 관계 없는데 바세나르 그래서 뭐 그게 알지? 나 강남 살아 뭐 이런 거예요. 참고로 저는 강북 삽니다. 네. 서민 아파트에서 네. 바세나르 조약에 따르면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무기 거래 조약, 그다음에 바세나르 체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가이드라인에 한국이 충분히 전략물자 통제를 하지 못한다는 것을 증명을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이제 일본 정부와 특히 경제, 통상, 산업상이 해야 되는 네. 그런 일이다. 이렇게 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한국은 이렇게 얘기할 텐데 일본이 이렇게 대응해야 된다. 일본도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이 많고요. 네. 두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실제로 그렇게 불법적인 수출이 네. 일어나는지에 대한 실제 데이터. 예. 근데 이상하게 여기 보니까요. 네. 미디어를 또 끌고 들어왔는데 그러니까 여기도 보면요. 네. 일본의 경우에는 그 illegal activities라고 해서 그러니까 한국 정부가 이 문제에 대해서 그 바세나르 체제라든지 아니면은 무기 거래 조약 아까 Arms Trade Treaty 같은 것들을 위반하고 있다라는 아주 구체적인 데이터를 제공해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거기서 끌어들인 게 미디어 얘기예요. 근데 미디어도 그 CSIS라고 해갖고 미국 전략
문제 연구소에서 나온 그냥 간접적인 보도인데 네. 2015년부터 2019년 3월까지 약 4년에 걸쳐서 그 한국 정부가 불법적인 전략물자 수출이 156건이 파악됐다. 네. 이렇게. 근데 이거에 대한 증거는 돼야 되는데 아직 증거는 못 되고 있고 언론 보도에 따르면 한국 정부가 이 문제에 대해서 156건이나 이 조약을 위반하는 그런 식의 전략물자를 수출했다.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현재로서 일본 학계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이 정도. 좀 약간 미흡하고요. 이것도 굉장히 부정확한 거잖아요. 부정확한 거죠. 그러니까 어떤 1차 소스를 딱 갖고 왔다든지 뭐 이렇게 소장님 잘 아시다시피 그 원본 소스를 어디서 취재해서 막 딱 이렇게 뭐라 그러죠? 우리 시사 리포트를 딱 이렇게 제시하는 게 아니라 듣고 카더라 통신이 몇 번 온 거예요. 어디에 따르면 156건이나 그게 있었다라고 한다. 2015년부터 2019년 올해 3월까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저 지금 기억이 나는데 이게 한창 우리나라에서 뉴스가 됐을 때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어떤 식으로 대응을 했었냐면 이렇게 적발을 한 것 자체가 우리가 스크리닝을 잘하고 있다는 또 하나의 방증이다라고 오히려 그렇게 역공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지금 이 일본 학자들은 전혀 인지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하고 어쨌든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얘기를 했는데 뭐 한국을 공격한다기보다 지금 WTO에 제소된 상태를 보고 한국 정부가 이렇게 나올 텐데 일본 정부가 이렇게 대응하라는 그런 식의 일종의 약간 자문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뭐 그렇게 감정적이지 않고 상당히 합리적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세 번째는 아까 에비던스 증거 문제들인데요. 이거 문제 이제 국제적 관례에 위반된 문제인데 이 문제는 이 화이트 리스트라는 게 일본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전 세계가 갖고 있는데 특히 여기 보면 오스트레일리아도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유럽 EU도 갖고 있다고 하는데 이 오스트레일리아나 EU의 화이트 리스트 그 컨트리에는 우리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합니다. 따라서 다시 말하면 이거는 이 유닉 프랙티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제외하는 건 아주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 커먼 프랙티스 그냥 뭐 많이 있는 일이고 너희 뭐 한국은 뭐 EU에도 화이트리스트가 아니고 오스트레일리아도 화이트리스트가 아닌데 왜 우리만 갖고 이렇게 얘기하느냐 그런 문제들이죠. 근데 이제 그 문제는 굉장히 특정해서 지금 얘기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제 이 문제는 이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문제들이죠. 왜냐하면 법은 법이니까 또 뭐 정치적인 문제와 법적인 문제가 그래서 법적인 문제를 딱 뽑아서 지금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일본에서만 우리를 화이트리스트에 끼워주지 않는 게 아니라 약간 이런 식으로 그렇게 얘기를 한 근거로 들 수 있는 게 호주나 유럽하고는 그렇다는 이야기신 근데 이제 거죠. 제가 여기서 반박할 수 있는 것은 끼워주지 않는 게 아니라 특정 상품에 대한 수출 규제를 하면서 그거에 대해서 화이트리스트를 excluded 했을 때 배제했을 때 그게 어떤 근거에 의한 것인가? 그것은 사실은 통상 제한을 할 수가 있는 거고 2004년하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기서 보면은 일본이 왜 15년 만에 다시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했는가에 보면은 결국은 Japan made a political decision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To trust Korean export controllability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전략물자 통제 시스템이 충분하고도 효과적이지 않다라는 거를 정치적으로 판단했고 그거는 기본적으로 신뢰관계의 훼손이다. 나는 니네를 못 믿겠다. 제가 그랬죠. 우리끼리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라고. 우리끼리 뭐 이렇게 일본을 두둔하는 게 아니라 아니 사실 잘 아시겠지만 소장님 국제사회 나가보면 우리가 일본하고는 되게 갈등 문제를 이렇게 자꾸 부각해서 그러는데 한 70-80%는 협력 관계거든요. 공조해야 될 일이 너무 많아요. 그럼요. 일본하고. 그리고 뭐 괜히 싸울 필요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가 있고 그래서 그 대신에 여기 일본에서도 만약 그렇다면은 일본이 그러한 데이터를 구체적으로 밝혀서 그 신뢰의 전제가 되는 조건 이런 것들을 한번 얘기를 해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 그러니까 그냥 나 오늘도 아침에 오늘 기분 나빠. 이게 아니라 어떤 문제로 신뢰가 지금 해쳐졌는지 그런 문제를 얘기해야 된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지금 오늘의 이슈는 그러니까 이 WTO의
우리나라가 일본의 그러한 수출 규제 문제를 제소를 정식으로 했단 말이에요. 네. 이 상황에 대해서 일본 학자들은 어떻게 네. 어떤 입장을 가지고 우리의 공격을 받아낼 것인지에 그렇죠. 대한 해석을 지금 교수님과 함께 하고 있는데 네. 자 그렇다면 일본이 계속해서 어느 정도 그 줄기로 가져갈 만한 중요한 입장은 어떤 거라고 저희가 좀 생각하고 있으면 될까요? 이건 되게 아카데믹하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아무리 빨려도 2년, 오래 걸리는 경우 4년까지 가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한 4년쯤 지나면 이 쟁점은 좀 희석화될 확률이 많습니다. 일본도 네. 그걸 노리긴 있지만 네. 우선은 일본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Japan's main argument 그러면서 objective reasons 아주 객관적인 근거를 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똑같이 이 패널이 네네. 죄송합니다. 이 이제 WTO 패널이 굉장히 어려운 입장이 있을 거다. 왜냐하면 이것이 그러니까 가티 협정 제 21조 비항의 1호, 2호에 대한 결정 문제가 전략물자하고 연결돼 있는 사례죠. 그러니까 WTO 이후에 최초의 사례예요. 네. 그런 문제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입장이기 때문에 이것이 향후 그 전략물자 통제와 안보 이슈에 의한 그 통상 규제 문제가 연결되는 앞으로 국제경제법의 일종의 판도라의 상자일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아주 어떻게 보면 그 일본 주류 학계의 솔직한 속내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이 정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굉장히 길게 얘기를 했는데 네, 그 정도 좀 얘기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WTO에서도 굉장히 어려운, 네, 곤혹스럽고 어려운 입장이고 과제를 안게 된 과제를 안게 된 겁니다. 앞으로 이게 이제 하나의 판례가 될 거라는 그렇죠. 거죠. 판례가 되는 어떤 거죠. 선례가 될 것인지에 따라서 뒤에 또 많은 일들이 야기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거군요. 네. 그래서 여기서 구체적으로는 전체적으로 이 가티 협정 제 21조 비항에 대한 해석 논쟁 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 정부도 우리 정부나 우리 또 학계도 이 문제에 대한 좀 더 설명을 했는데 아주 대비를 해야 되는데 그 문제는 저희가 다음 시간에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떻게 소장님도 한 말씀 하실 거 있으세요? 네, 뭐 전체적으로 들으면서, 이 굉장히 우리가 방송을 만들고서 자화자찬인지 몰라도 이런 시도는 많이 안 해보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우리의 이거 일방적인 주장, 근데 그 일방적인 주장이라는 것이 물론 그 우리가 그 정확하다고 생각을 하는 것들을 얘기하신 것이지 뭐 억지를 우리가 우겨야 되지는 않았었잖아요. 뭐 꼭 우리 방송이 아니라 정부 입장도 그러니까 그래도 어쨌든간에 우리 입장을 주로 이제 전하는 뭐 이런 내용들이 많았는데 이제 반대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피지기면은 백전불태 뿔태가 되는 줄 잘 내 앞에 뿔태가 있어가지고 이런 아재 개그 이것만 빼면 참 괜찮은 사람인데 멋진 분이세요. 충분히 멋지신 걸로. 그 일본의 입장, 일본에서 지금 무슨 생각들을 하고 있는지를 이렇게 전해 주시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본 학자들 이야기를 이렇게 듣다 보면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지금 이 문제가 불거진 게 이제 100일 조금 넘었잖아요. 100일 전에 그러니까 처음에 일본에서 우리나라를 화이트 리스트에서 제외하겠다라는 발표가 났을 때 나왔던 이야기들 거기서 한 발자국도 안 나가고 있지 않는가 그런 느낌을 받아요. 그러니까는 그때 이제 나왔던 이야기들이 전부 그런 거였었잖아요. 일본에서는 이것이 우리나라의 과거사 문제와 전혀 관계가 없다. 그렇지만은 우리나라에서는 그걸 믿지 않고 그리고 전 세계 이제 모든 외신들도 그렇게 믿는 언론들은 없었죠. 어쨌든 간에 과거사 문제와 연관이 돼 있고 그래서 다시 말해서 이제 결국은 정무적 판단이라는 것이고 근데 지금 이제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이제 듣다 보면은 결국 일본 학자들도 정무적 판단이라고 하는 것이 일단은 거의 이제 일반화돼 있는 일반적인 인식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공유돼 있는. 결국은 이제 일본 정부가 처음에 이야기했던 것이 어쨌든 그 위선이었다는 것이 이제 뭐 일단은 드러난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초반에 우리나라가
전략 물자 관리에 있어서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 이제 믿을 수가 없다라고 일본이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거꾸로 일본에서 북한으로 흘려 들어가는 그런 물자들이 있었던 것. 그런 것들을 오히려 우리나라에서 찾아내 가지고 이제 했잖아요. 이제 그런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는 이미 이 한 차례 우리가 이제 많이 논박을 했던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일본 학자들이 상하탑 안에 갇혀 있어서 그런지 그걸 아직까지 좀 업데이트가 안 돼 있는 거 아닌가 그런 느낌이 살짝 들었습니다. 근데 저는 오히려 그게 다행이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좀 긴장을 하고 딱 들었는데 이 정도야? 이 정도면 그리고 또 모릅니다. 근데 몰라요. 또 중요한 거는 감추고 그러니까. 아니 근데 지금 저 이런 얘기를 하다가 지금 저희 유튜브 이렇게 댓글을 좀 저희가 살펴보다 보니까 이거 명확하진 않습니다만 저희가 보기에는 이런 말재주는 아무래도 구글 번역기를 돌리신 게 아닌가 싶은데 어떤 분이 댓글을 다셨는데요. 약간 일본 입장에서 댓글을 달아주신 것 같아요. 한국은 국제중재위원회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약속을 지켜주십시오. 조약을 준수하십시오. 국제법을 지켜주십시오. 부탁이니까 법치국가가 되어주세요. 등등 이렇게 좀 댓글을 다신 분이 계세요. 근데 이분의 말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모르겠으나 그냥 제가 판단하기로는 일본인도 지금 한국을 우리 방송을 들으시고 알아는 들으시던데 이 장문 실력이 부족하셔서 요새 구글 번역기 돌리시는 한류 때문에 많이 알아듣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방송을 이제 일본에서도 본다는 거. 그렇죠. 일본에서 보고 지금 저희의 이렇게 약간 이 사람도 아직 준비 덜 된 것 같네. 이걸 보시고 다시 딱 심기일전해서 준비 열심히 하게 될까 봐. 여기서 끝내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근데 그러니까 3달이 지난 사이에 크게 달라진 게 없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그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결국 그 교수님도 국제법 이제 전공자이시고 전문가이시고 법과 관련된 문제로 어쨌든 앞으로 이제 치열한 법리 다툼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저는 최근에 그러니까 약간 우리 주제하고는 벗어나는 이야기이기도 한데 이 법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아마 교수님도 생각하실 어떤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을 것 같아요. 최근에 국내 시사적인 문제도 그렇고 지금 이 문제도 그렇고 결국 우리가 인간 문화에서 법이 필요한 이유는 내가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한 보호막으로서 필요한 것이 법이잖아요. 근데 현대 사회에서 법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보호하기 위한 어떤 수단보다는 적을 공격하기 위한 수단으로 법이 쓰이고 있다, 활용되고 있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다시 말해서 법을 많이 아는 사람은 나를 잘 보호할 줄 아는 사람이 아니고 남을 잘 공격할 수 있는 수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보셨어요.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가장 남을 잘 공격할 수 있는 무기를 들고 있는 사람들이 결국은 검사들이고. 맞습니다. 그러니까 보호해 줄 아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 법이라고 하는 것이 방어하기 위한 그런 것보다는 지금 한일 관계에서의 문제도 왜냐하면 아무리 법을 촘촘하게 다듬는다 하더라도 어쨌든 인간의 모든 삶을 촘촘하게 메꿔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 차원에서 얼마나 빈틈을 노릴 수 있는 그리고 남이 모르는 어떤 창 무기를 가지고 찌르는 수 있는 어떤 도구들을 잘 가지고 있는가 이게 이제 법을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가의 문제가 되는 것 같아서 그런 점에서는 참 한편으로 씁쓸하고 그러니까 이 현실이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앞으로 법리 공방에서 그러니까 우리도 역시 이제 준비를 해야 되겠지만 어떤 정의의 방패로서가 아니라 상대방의 빈틈을 찌르기 위한 약점을 공격하는 그렇게 활용이 된다. 많이 변질됐어요. 이것이 참 씁쓸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단은 칼을 빼들은 거잖아요. 우리가 이번 일에 있어서는 칼을 빼들은 만큼 잘 공격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당하니까 칼을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제대로 칼을 뽑아들고 싸우지 않으면 우리가 너무 크게 당할 것이 너무 명확하니까 제대로 잘 싸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잘 이렇게 출구 전략을 만들고 근데 왜 궁죽통이라고 이제 궁극에 이르면 또 변한다고 아베도 저렇게 갈 수는 없을 겁니다. 계속해서는. 여러 가지 정황을 보면 최근에 일본이 약간 누그러진 듯한 그런 것들이 보이죠. 이제
지금 저희 녹화하는 시간에서 조금 더 지나가면 우리 국무총리가 일왕직위식에 그렇죠. 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때도 좀 많은 분들이 워낙 이제는 그 총리께서 지1파이기도 하시니까 뭔가 좀 물꼬가 트일 수 있는 그런 게 있지 않을까 좀 기대를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네. 그건 그거고 이 그렇죠. 법적으로 다퉈야 될 건 다퉈야 될 부분이죠. 네. 예. 어쨌든 간에 일본 정부와 이번에 그 조율 속에서 물밑 조율 속에서 이제 이번에 총리가 즉위식에 이제 가신 거겠죠. 그리고 네. 어떤 수준의 이야기가 될 것이라는 것 정도는 양쪽에서 이제 협의가 됐을 것이고 네. 아베를 만나긴 만나겠죠. 만나겠죠. 아직 그런 뭐 그것도 정도. 명확하진 않던데. 근데 뭐 이번에 이제 즉위식에 갔는데 안 맞는다. 그건 일본이 굉장한 어떤 그 뭐라고 할까, 예, 그 정도의 결례면은 일본이 오히려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손해를 그런 우를 범하지는 않을 거라 보고요. 네. 뭐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조율이 된 상태에서 이제 가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 근데 얼마 전에 한 사진 보고 좀 갑자기 좀 충격을 받은 게 일본 내에서 자기들이 이제 우리나라 제품을 안 사는 거죠. 그 무슨 뭐 그 태풍이 가는데 그게 식량이 막 이렇게 많은 분들이 사재기하고 그러는데 우리나라 한국 라면만큼은 그냥 그대로 진열돼 있었다. 뭐 그거를 또 이렇게 또 사진을 누군가 찍어서 올려서 그게 뭐 어느 쪽을 자극을 하는 건지 모르겠으나 더불어 거꾸로 우리는 또 다시 슬슬 이제 일본 제품을 사는 분들이 많다더라. 뭐 이제 이런 얘기 가지고 이렇게 서로 이제 대조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참 이런 소모전이 어디 있어요? 그럼요. 그렇죠. 맞아요. 네, 그럼 뭐 하는 겁니까? 불필요한 소모전이죠. 네. 확실해요. 네. 네. 자, 오늘 이 한국의 일본 이 수출 규제에 대한 WTO 제소에 대해서 일본 측에서는 어떤 대응 방식을 생각을 하고 있는지 학자들과 직접 이야기를 나누신 일본 데려올까요, 여기로? 그러셔도 돼요. 그러면 데려올까요? 방이 좁긴 하지만 뭐 이렇게 촘촘하게 앉아서 얘기 한번 해보죠. 뭐. 근데 그분이 부담스러워할 수도 있겠네요. 아니 합리적인 분들은 다 언제든지 그럼요. 언제든 논쟁도 건설적으로 할 수 있고 그런 분들일 테니까 이용준 교수님만 같으시면 저희가 모셔서 이야기를 좀 듣고 싶습니다. 자, 오늘도 정말 유익한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